달러 약세에서 훨씬 더 많이 오르는 수혜를 누리는 뭔가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선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달러 약세가 대선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이거는 그거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바이든이 되면 좀 더 강화되고요.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팩트로 보면은 달러를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양적 완화를 쓰면서 풀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런 시기는 상당 부분 달러 약세를 나타내는데 그렇다 보면은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미국을 투자하냐 한국을 투자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원화는 강세고 달러는 약세니까 그럼 그렇죠. 원화로 투자하는 투자가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해외 미국을 투자하는데 원화로 투자하는 것들이 가능해요. ETF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국내에 설정되어 있는 ETF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일반적인 투자는 이제 원화로 하니까 환율 관련돼서 그런 노출이 없지 않느냐. 내부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미 그 반영된 부분들이 여기에도 이제 따라오는 이 지수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원화를 투자하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은 좀 작을 수 있어서 이것도 방법이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해지형을 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해외 투자인데 미국에 어떤 거를 투자하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을 투자하는데, 미국의 인덱스들, 미국의 섹터들도 심지어는 저희 국내 설정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ETF로. 그래서 걔를 투자할 때, 해지 같은 것들이 선택 가능하면 해지를 해버리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달러 떨어지는 거에 의해서 얘가 움직이는 거를 막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 정도 사용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것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면이,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이 두드러지게 올라갈 수 있는 팩트들이 있거든요. 미국 투자를 해야만 하는 거. 주가 말씀.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를 똑같이 투자하는데 우리는 전기차에서 배터리 2차 전지 쪽을 투자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렇죠. 완성차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할 수 없이 미국의 테슬라를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할 때도 할 수 없이 글로벌 기업을 투자할 때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죠. 분야별로 경쟁력이나 이미 진전된 기술의 상태가 그리고 아직도 여기 너무 좀 작은 회사들이 있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할 때는 일반 ETF보다는 정부에서 내놓는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ETF들이 나오면 이제 지금 한도에 생기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는 투자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탁 투자하기에는 아직은 좀 규모도 작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을 투자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 굳이 원화에 한정되느냐고 여기에서만 고르려고 하면 그 소탐대실이랄까? 진짜 여기서 30% 나고 여기서 10% 나면 20% 나오면 환율로도 이미 충분히 이쪽이 이기잖아요. 그런 투자도 잊지 마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치주의나 성장주의라고 했을 때 만약에 기술주를 투자하고 싶으시면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 경우 그런 산업 그 기술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얘가 훨씬 더 우월하게 똑같이 올라가더라도 얘가 우월하게 올라갈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달러 약세에 국한받지 말고 오히려 이쪽을 택해라. 왜냐하면 일정 부분 달러를 갖고 있는 것도 투자 이 자산 배분 중에 좀 그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싶겠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더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지금 왜 달러가 이렇게 약세냐. 워낙 강세인 거는 머릿속에서 좀 내려놓으시고 지금 좀 전에 말한 건 상대적으로 워낙 강세인 걸 누리는 면을 말씀드린 거지만 원화가 강세일 때 달러는 무조건 약세는 아니에요. 뭐냐면 달러 인덱스는 전체 통화에 대한 혹은 주요국 통화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원화는 지금 달러가 약세여서 강세가 아니라 위안화가 강세여서 강세인 게 엄밀히 말하면 더 커요. 자체 요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달러 약세는 자체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건데 그럼 이런 달러 약세가 갑자기 지금 미국이 문제가 생겼거나 대선이라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시장에는 사이클이 있다. 사이클은 계절과 같은 거다. 그리고 계절에서 코로나 같은 엄청난 리세션이 오고 나면은 원인이 뭐가 됐든 대폭락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얘를 경기를 살려내려고 항상 중앙은행과 정부가 재정정책 혹은 통화정책, 특별히 지금까지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해서 양적 완화와 금리 내리는 일이 진행되는데 요런 때는 아직 실적이 좋아지지도 않았고 아직 경기가 실제 살아나지도 않았을 때도 주식시장은 막 오르기 시작한다. 이걸 우리는 금융장세라고 부른다. 그걸 우리는 계절에서 봄과 같이 본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아직 실물 시장이 다 회복이 안 되는데도 주가 지수는 이미 코로나 이전까지 올라왔고 심지어 더 올라간 나스닥도 있을 정도.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게 뭐냐 도대체. 지금도 문 닫는 집이 저렇게 많고 경기 숫자 나오는 거 보면은 전 분기 대비 높을 뿐 작년에 비교하면 마이너스가 한참인데 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여러 번 그래왔다. 항상 위기 이후에 초반에는 유동성으로 오르는 구간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봄은 항상 주어지지만 겨울 뒤에 봄은 오지만 반드시 봄 뒤에 여름이 오는 건 아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다시 겨울로 간 적도 여러 번 있다. 이렇게 다시 겨울로 가는 걸 더블 딥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부양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봄을 지나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게 경기가 살아나고 충분히 실적도 따라오는 여름으로 갈지는 우리가 점검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달러 약세를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항상 요 봄 장세에는요 언제나 달러 약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달러 약세를 뭔가 우리 원화랑 자꾸 비교해 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지하거나 어떻게 뛰어넘지라고 하는 면도 맞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달러 약세에 나타났던 달러 약세로 말미암아 부수적으로 항상 나타났던 요인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면은 뭐가 있겠냐 라는 측면에서 그냥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금융위기 이후에 달러 약세했던 국면이 한 5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09년 3월부터 2009년 11월 뭐 이런 식으로 5번 있었는데 이 기간은 뭐 9개월도 주어지고 11개월도 주어지고 이랬어요. 달러 강세였던 구간도 있지만 약세였던 5개 구간에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주식이 다 올랐어요. 주가가 다 좋은 시기였어요. 매우 많이 올렸어요. 네. 매우 많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반대로 강달러 국면은 4번 정도 있었는데 4번 다 주식시장은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여름빛이 느낌이 오시나요? 약달러는 우리에게 있어서 환율 관련된 어떤 어려움을 주긴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장점을 꼽아본다면 항상 이때 주식시장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풀리고 금융장세에 의해서 봄이 오는데 그 봄에는 당연히 그런 거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좋은데 유동성으로 이때가 풀린 돈에 의해서 항상 그 풀린 돈이 주역이 달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약세와 같이 만나서 오는 거죠. 그럼 한번 딱 뒤집어서 말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원화를 통해서나 그 환율 해지를 통해서 방어하는 면도 있지만 이 달러 약세를 즐긴다. 달러 약세를 즐긴다. 무슨 얘기냐면 달러 약세 국면에서 항상 더 많이 올랐던 주식이나 업종이 있을까? 혹은 있을까요? 주식이 아니고 다른 뭐 부동산이든 뭐든 어떤 우리 투자처가 있을까? 달러 약세에서 훨씬 더 많이 오르는 수혜를 누리는 뭔가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로 보니까 약달러 국면에서 그 기존의 다른 어떤 대상보다 훨씬 더 차이나게 많이 올랐던 업종만 보면 3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경기 소비재, 기술주, 그 다음에 소재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제 약달러가 본격화되는 국면이 이제부터 대선 이후에도 계속 주어지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주식을 고를 때도 이 업종 내의 주식을 고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더 적극적 추천을 드리는 건 저희는 인무스 같은 경우는 섹터 투자를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그 안에 개별 주식을 고르기가 어려울 때 또 그런 거보다는 이 산업 전체를 투자하는 걸 저희는 추천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ETF를 저보고 추천해 주라고 하면은 저는 이 3개의 섹터 ETF를 추천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 소비재 섹터 ETF, 그 다음에 기술, IT나 뭐 이런 기술주 ETF, 또 하나는 소재 섹터, 소재 산업 ETF를 추천드릴 수 있는 거예요. 소재는 뭐냐면 상품 쪽이에요, 주로. 그래서 원자재와 관련이 아주 깊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아까 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원자재를 투자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달러 약세여야 돼요. 그래서 계절로 보면 봄이나 여름에 원자재 투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봄이잖아요. 원자재가 많이 올랐는지 찾아보세요. 많이 올랐어요. 요즘 그렇죠. 수기구는 있지만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팔지 않고 더 투자해야 되나요? 예, 왜냐하면 여름엔 더 오르거든요.
앞으로 오는 반드시 여름이 오진 않는다면 온다면 여름으로 이어진다면 기본적으로는 모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여름이 온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꼭 오는 건 아니라면서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여름으로 간다라는 걸 표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조금 더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면 소비가 살아야 돼요. 돈을 풀었는데요. 이게 그냥 메꾸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해서 소비가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미국에서 소비가 사느냐 아니냐를 체크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자동차 판매를 보는 건데 코로나 이전의 자동차 판매를 지금 이미 9월 달에 거의 회복했다는 거죠. 예, 그런 걸 보면 1차 소비가 사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요번에 선거 끝나고 만약에 재정정책이 그 부양책이 진행되기만 하면 2차 소비도 살려낼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름으로 갈 가능성은 지금은 상당히 높아지긴 했고요. 여름으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사인들을 확인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지금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이 와중에서 저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특히 달러 약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지금 말씀드린 경기 소비재, 소재 섹터, 그 다음에 기술 섹터를 봐야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소재는 좀 어려우신데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바이든이 되든 우리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인데 인프라 투자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인프라 투자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예, 들어가는 게 소재예요. 소재. 원자재? 네, 원자재 관련된 그런 쪽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식이 앞으로 좋을 거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오늘은 그걸 설명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소비재가 뭐냐? 소비재는 소비재인데 앞에 경기가 붙었잖아요. 그럼 경기 소비재의 반대가 뭔지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필수 소비재가 경기 소비재의 반대예요. 그럼 소비재는 소비재인데 필수 소비재와 경기 소비재를 나누는 그거가 뭘까라고 보면 미국은 교통이 우리처럼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열려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항상 하는 말로 월마트를 갈래도 똥차라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자동차 관련된 모든 회사들은 경기 소비재에 속해요. 국내에는 그죠? 네네네. 그러면 좀 어려운 점 뭐냐면 이커머스 보통 말하는 온라인 그런 점포 있잖아요. 아마존 같은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쿠팡. 네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경기 소비재일까요? 필수 소비재일까요? 이거 경기 소비재.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워요. 원래는 필수 소비재로 보여주죠. 왜냐면 거기서 사는 게 필수품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분류하는 거는 뭐냐면 예, 무점포 소매라고 불려요. 점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화돼 있는 이커머스 기업들 있죠. 이거 다 경기 소비재에 속해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제 만약에 그 말씀 달러 약세나 이런 걸 때 지금까지 많이 올라간 그런 그 것들을 보면 소비 회복과 관련이 되게 많더라는 거죠. 달러 약세는 아까 말씀드린 당연 어쩔 수 없이 봄 장세와 만나서 항상 나타났고 이때 경기가 돈을 푼 거에 의해서 살아나는 국면이기 때문에 소비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이 무점포 샵 그런 리테일 회사들이 실적이 쑥쑥쑥 도와지는 일이 항상 같이 나타났던 거예요. 음식료는 필수죠. 네, 필수에 속하는데 부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 경기 소비재에 들어가는 어떤 특정한 회사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음식료는 필수 소비재에 좀 속하는 거고요. 저희가 원래 코로나의 방어적인 건 음식료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봄이지만 여름을 바라보는 봄이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요, 완연한 그 시장 어떤 변화가 보일 수 있는데 약간 경기가 반영되는 그런 업종이나 기업들이 오를 수 있는 배경이 돼요.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러면 코로나로부터 백신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이제 백신이 나오고 이러니까 항공주 막 이런 걸 사야 되나?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네. 왜냐면 코로나 오래 갈 거잖아요. 하지만 돈에 의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들이 소비가 살아나는 부분들이 주어질 때 항상 경기 소비재에 관련돼서는 살아날 수 있으니 특별히 예를 들면 아까 중국 얘기를 할 때 중국의 이커머스 주들 있죠. 알리바바라든지. 네네네. 얘가 전형적인 경기 소비재에 속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나 이런 게 약간 혼동스러우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기 소비재란 말도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경기 소비재에 주로 들어가는 게 아까 자동차 관련된 것도 경기 소비재지만 또 그 이커머스 샵들,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뭐 이런
달러 제네럴 뭐 이런 데들을 말하기도 하고, 럭셔리 쪽에 예를 들면 화장품, 경기 소비재예요. 그 티파니 같은 거 들어가요. 경기 소비재 몇 가지 그런 업종들 중에 좀 특이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주얼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소비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약세 때 이쪽 업종이 굉장히 강세였던 것 여러 번 아주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의 경기 소비재 업종 ETF가 있어요. 중국 경기 소비재. 걔가 전기차 저 테슬라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경기 소비재 관련해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가격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원자재, 그 다음에 뭐 이런 투자를 어떤 ETF를 통해서 계속 해왔는데,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관련으로도 움직이지만 원자재로도 움직여서 워낙 뚜렷한 수익률을 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전기차를 투자한다는 어떤 테마 투자 같이 느껴지지만, 전기차가 올라가 있는 거에 테슬라가 아닌 바에는 저희는 이제 ETF로 전체 전기차 관련된 ETF를 투자했는데, 여기에는 거의 60% 70%가 원자재주예요. 원자재.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여름 계절에다 투자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약세에 투자하고, 이게 다 겹친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기술주에 투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팩트를 다 겹친 ETF를 찾아서 투자하면 굉장히 든든하죠. 땡큐네요, 정말. 수익률도 충분히 지금 그걸 주고 있고요. 마음이 편안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빅텍 같은 것들은 뭐 독점 규제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빅텍이 규제를 받더라도 걔가 속한 기술이 규제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빅텍 기업보다 작은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도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착상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달러 약세를 즐기는 건 어떤 걸까라고 좀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표현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시장의 사이클에서 늘 공통적으로 나왔던 달러 약세와 원자재 강세와 거기에 이제 3박자 중에 신흥국 강세도 있는데, 이번엔 신흥국 강세는 잘 안 나타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쇼크의 원인이 코로나기 때문에, 원래는 능력이 옛날에는 대부분 다 금융 위기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위기냐면 실물 위기인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다 같이 쇼크를 받은 거기 때문에, 신흥국이 어떻게 차별화됐냐면 코로나를 잘 극복한 데와 아닌데. 그래서 신흥국지에 투자할 수 있는 세네 개가 딱 정했어요. 중국, 한국, 대만. 옛날에는 지금처럼 여름으로 가는 초여름에 혹은 늦봄에 이런 달러 약세, 원자재 강세, 이때는 반드시 신흥국으로 훈풍이 막 전해져서 먼저 브라질부터 올랐었어요. 원자재가 뜨니까. 언제? 2016년도 하반기에, 2016년 2월 달에 대폭락이 있었는데 2016년 하반기에는 브라질이 제일 수익률이 좋았어요. 그렇게부터 시작해서, 그럴 때 언제나 외국인은 한국에서 주식을 많이 샀어요. 언제 샀다고 들으셨어요? 원화 절상 때 샀다고 그랬죠? 원화 강세 때 항상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원화 강세 때가 결국엔 지금인데.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안 사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한국을 샀던 게 신흥국으로 훈풍이 불어갈 때 한국을 통해서 가요. 그래서 신흥국을 살 때 한국 먼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충분히 오르면, 어느 정도 오르면 여기서 돈을 빼서 다른 신흥국으로 가는 거예요. 씁쓸. 예, 그랬는데 지금 신흥국을 훈풍이 다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장에서 외국인 언제 들어올까, 뭐 언제 산다, 뭐 저는 별로 그렇게 동의를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신흥국 중에도 세네 개만 차별적으로 훈풍이 도는 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신흥국 강세 요인 빼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대선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좋은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할 수 있는, 내가 이제 에이스로 바꿔 탈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이랬을 때 뭘 살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로서는 지금 이런 달러 약세 때 늘 강세인 그 업종이 여러 가지가 다 반영돼서 늘 걔들이 강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성공 요인이 겹쳐 있기 때문에 겹겹으로 좀 안정성이 있는 것도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개 업종 내에서 종목을 고르시거나 세 개 업종 중에 하나의 업종을 투자하시는 거는 매우 좋아 보인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가 내년 하반기 가야 이제 그러니까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가치주가 기존의 성장주 자리를 밀어내고 어느 정도 주도 업종으로까지는 올라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백신 장세가 잠깐 오거나 이럴 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 이모스트는 그런 식으로 가치주로 갈아타기보다는 그런 장세에서 여전히 같이 반응을 보이는 지금 말하는 경기 소비재를 좀 추가해서 포트폴리오에 넣는 정도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반영하지 아예 가치주라고 말하는 그런 쪽으로 갈아타거나 이런 쪽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